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 흥미로운 챕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책의 5부에서는 동아시아의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의 키스트, 카이스트, 키아스의 설립을 다룬 챕터가 있어서 저는 좀 재미있게 읽었고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길 것이냐 혹은 노벨상을 받을 것이냐와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 챕터는 이 논문을 번역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시기를 다시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경공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는 중공업, 그 다음에는 첨단기술 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뭔가 과학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이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미국,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신흥국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특히 수출이 증가할수록 해외에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남만 좋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들을 직접 키워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1966년에 설립이 됩니다. 이때 미국이 국제개발처의 차관과 연구비로 920만 달러, 그리고 대충 자금으로 122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최영섭 키스트 초대 소장은 키스트를 노벨상을 지향하는 학문적 목적의 기관이 아니라 산업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정체성을 먼저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스트는 외국의 기술을 국내의 산업계로 가져오는 창문의 역할, 장차 수입해 오거나 개량 적용시켜 제품 생산과 역수출을 꾀할 만한 적절한 기술을 선정하는 역할, 국내 산업계와 외국의 선진기술 사이의 과교 역할을 하기 위한 곳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23명, 독일, 스웨덴, 호주, 일본, 영국 등에서 9명, 총 32명의 과학기술자들이 키스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가 1960년대입니다. 그때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귀국한 과학기술자들에게는 여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애국심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는 31개의 독립적인 연구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미래 수출 물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그 분야는 화학, 전자, 중공업, 제철 분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스트는 제철, 화학, 전자 분야에서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70년 키스트는 포스코와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포스코의 새로운 형태의 제철로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당시 금액으로 4,300만 원 규모의 연구 계약이었다. 키스트의 도움에 힘입어 포스코는 10여 년 만에 일본, 유럽, 미국 등의 최고의 제철 기술을 습득해냈다.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사례고 여러 분야에서 키스트가 활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키스트는 1966년 설립되었고 1975년까지 1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131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수많은 상업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냈으며 250만 달러 규모의 연구 계약들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성취를 본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연구개발의 돈값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업 자체의 연구개발비를 늘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부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았던 이 연구개발비가 나중에는 정부와 대등한 수준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연구기관에 비하면 키스트의 성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1975년 30개의 개발도상국의 60개의 연구기관들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키스트는 거의 유일하게도 기초연구에 집중하느라 국가의 산업,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대개의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되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중요했다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키스트의 설립은 굉장한 성공임이 드러났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키스트를 통해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었지만 끊임없는 인재들의 공급,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석사, 박사 과정을 가르치는 한국과학원 카이스가 1971년 설립되게 됩니다. 이 한국과학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미국에 체류 중인 과학기술인 30명에게 교수직을 제안하게 되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은 종신 교수직을 보장하게 됩니다.
일반 교수 연봉의 4배가 넘는 액수를 보장하고 주택, 4년마다의 연구, 연가 등 파격적인 혜택도 제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연구소, 연구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대체하고 등록금 전액을 보조하고 숙박비, 생활비를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 역시 학문적인 성과보다는 산업 시장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기조를 취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공장과 연구소에서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졸업생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카이스트의 근본적인 목표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훈련받은 학사 학생들의 교육 배경과 한국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학적, 응용과학적 지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는 것이었다. 이 키스트와 카이스트를 1981년 합병해서 카이스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키스트는 다시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되었지만 카이스트는 여전히 카이스트라는 이름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약간은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박성배 교수가 이끄는 전자공학과와 전무식 교수가 이끄는 화학과는 라이벌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전자는 바로바로 써먹는 지식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성공을 추구하였다면 후자는 기초연구 없이는 응용연구도 불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학문적 성과와 기초연구를 좀 더 중요시하여서 이 둘 간의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카이스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들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무식과 박성배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과학과 공학 사이의 긴장 그리고 기초와 응용연구 사이의 긴장은 궁극적으로 카이스트가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는 대전의 연구소들을 통합해서 대덕과학단지라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1978년부터 약 10년간 국립연구소 민간연구소의 42%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약 7,000명의 과학자, 엔지니어들도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연구소들 간에는 서로 교류도 없고 따로 국밥처럼 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뭔가 민간과 정부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해줄 악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카이스트가 캠퍼스를 이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학생들을 손쉽게 고용할 수도 있고 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도 진행할 수 있고 뭔가를 진행시킬 동력이 발생한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전자는 전자공학과와 협력해 고성능 시스템 센터를 위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공학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센터를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삼성, LG를 포함한 그 외의 다른 회사들은 산업전자기술연구센터와 같이 카이스트와 연계된 정부지원센터에 투자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 또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2647명의 박사, 9566명의 석사, 3108명의 학사를 첫 25년 동안 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연구소, 대학, 기업 등으로 각각 진출하여서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된 것이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습득한 인재들을 키워내고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이제는 다른 국가를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분야의 지도를 그려야 하는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더욱 많은 의지를 하게 되겠죠. 이런 필요로 인해서 1996년 한국고등과학원 키아스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연구소는 미국의 프린스턴 연구소를 모델로 하며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아스의 교수님들은 강의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만 몰두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연구를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리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키아스 석학 교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키아스를 번영으로의 길이라고 불렀던 정근모는 키아스가 미래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들의 양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키아스가 미국의 고등연구소처럼 다른 과학기관이나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어쨌든 이 키아스라는 기관은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좀 더 기초연구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책의 5부의 챕터를 하나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챕터를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후발국의 과학기술 능력을 구축하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부, 미국 그리고 주요 기관과 인물들의 역할이 매우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초기의 산업지원 중심에서 과학기술 지식 생산으로 연구활동의 범위와 목표가 확대되어 온 과정도 소개된다. 즉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초기의 목표에 대해
노벨상으로 상징되는 학문적 수월성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의 목표를 둘러싼 카이스트 내부의 고민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고민의 전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담아내고 있다.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과학기술 연구의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후발국의 과학기술 능력의 축적 과정을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 연구의 목표 중에 사회적 유용성은 빠졌고 학문적 유용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다룬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키스트나 카이스트는 초기에는 산업적인 기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성장을 했고 나중에 키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학문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과학기술 연구가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선배 세대들 그중에서도 특히 과학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 세대들 과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이나마 높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